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3월 증시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2월 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고용 지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게 물가 하락세도 좀 주춤하고 하면서 후반에 힘이 좀 붙이는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월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잘 버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리고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2월 초부터 있었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들이 있었고요.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중화권 증시도 좀 많이 밀렸죠. 그렇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은 약세를 보였고 원자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만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통화들은 약세를 보였죠. 즉 말씀을 드리면은 1월 증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 중화권 증시 약세,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하고 한국 증시가 좀 잘 버텼거든요. 그 이유들을 본다면은 노랜딩 그리고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들이 유럽 증시에서는 명품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한국 같은 경우는 노랜딩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에 좀 순환매가 전개되었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본다면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업종들 또 경기 민감주들 중국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업종별로는 차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겠죠. 2월 초중반까지 코스피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2420에서 2480, 딱 60포인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말 되면서 2420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동안 잘 버텼던 흐름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3월 초중반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화는 이제 글로벌 주요국 중에 가장 약했는데 증시는 나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월말에 오면서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1월 달에 모든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 증시도 저점 대비 300포인트가 급반등을 하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미국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상이 종료될 거고 금리 인하는 좀 많이 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었거든요. 즉 좀 양립할 수 없는 기대감들, 경기에 대한 기대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같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은행 배당 확대 기대감들이 들어왔었던 거죠. 근데 2월 초부터는 좀 이런 기대감들이 흔들렸습니다. 2월 초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여타 지표들도 예상보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CPI까지 잘 나오면 CPI까지 예상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면서 시장들이 좀 균열의 조짐들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딱 들어온 게 노 랜딩. 경기 성장은 지속되는데 물가는 잡을 수 있어. 이러면서 시장이 잘 버텼거든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플러스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기대가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괜찮겠구나. 그리고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노 랜딩에 대한 기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는 것들이 둘 간의 균형이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예를 들면 노 랜딩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진다라든지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많이 후퇴한다라든지 이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한국 증시도 좀 안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노랜딩 얘기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나스닥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월 후반에 하락세예요.
뭐 물론 이제 우리 코스피도 약간 그랬지만 이건 뭐 일시적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이게 좀 더 갈 것 같습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최근 잘 버텨오다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채권 금리 반등했고 달러 반등했고 그런데 증시는 전반적으로 뭐 중국권 증시가 워낙 급등에 따른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좀 괴리가 크거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달러 인덱스도 올해 1월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12월 초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죠. 그리고 채권금리도 10년물, 2년물 모두 올해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 하락, 달러 약세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증시도 어느 정도 1월 저점 수준까지 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지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는 상대적으로 노랜딩에 대한 기대로 잘 버텨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스닥이 워낙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그를 반영하는 채권과 달러 흐름 이보다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다는 점들이 오히려 당분간은 이 간극을 좁히는 증시의 약세, 증시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연착륙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네. 자 하드 랜딩 경착륙도 아니고, 네. 이제 아예 뭐 착륙 안 한다 노 랜딩인데 교과서에 뭐 없는 얘기 아니에요? 뭐 교과서에는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성장이 지속되면서 물가는 잡을 수 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노 랜딩이 지속될 거라고 보게 됐던 이유는 가장 컸던 게 첫 번째가 고용지표였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죠. 예. 취업자 수도 지금 예상치를 거의 3배 넘는 수치가 나왔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50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런데다가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되다 보니까, 고용 괜찮고,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네? 혹시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상황에서 또 한 번 결정타가 됐던 게 2월 초에 있었던 ISM 서비스업 지수죠. 서비스업 지수가 12월 달에는 좀 많이 밀렸었는데 1월 달에는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여전히 확장 국면이다. 자, 고용 괜찮고 서비스업 확장 국면이고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이 두 가지 조합이 시장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노랜딩, 경기도 잡을 수 있고 경기도 안정적이고 성장을 할 수 있고 물가도 잡을 수 있어 라는 기대를 이 조합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전략적 리포트에 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얘기를 좀 더 뜯어보면요. 노랜딩 가능하다.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괜찮다. 그래서 경기가 안정적이면서 성장은 조금 더 이어가면서 물가도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은 더 많이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경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하드랜딩이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랜딩에 대한 너무 꽂혀 있었던 거죠. 이제 노랜딩 기대감이 들어왔다고 한다는 것은 향후 경기가 안정적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 직후에는 재화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소득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비를 계속적으로 재화 서비스를 많이 샀죠. 네. 그런데 이게 꺾이는 시점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서비스업 경기는 후행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보여드렸던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좋다는 의미는 현재 경기 사이클에서 끝단에 있는 쪽들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특히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은 지금 3개월째 수축 국면입니다. 아마 3월 초에 발표되긴 할 텐데 이게 반등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신규 주문 지수거든요. 신규 주문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고용이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반등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지금은 서비스업 경기는 점점 더 악화되는 과정에 있고 소비도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긴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 고용, 전형적인 후행 지표인 고용과 경기 사이클에서, 이번 코로나19 경기 사이클에서 후행적으로 상승하기, 회복되기 시작한 서비스업 지수가 잘 버티고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을 좀 더디게 만들 뿐이지, 경기 흐름들이 다시금 상승 사이클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한쪽에 올라가고 한쪽에 내려가는 네. 시속 게임 같은 건데. 맞습니다. 자, 경기가 양호하다고 한다면 자, 물가가 잡힐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그렇죠.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최근 물가 지표는 사실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오는 레벨이 높아진 데에는 재화 물가, 그러니까 뭐 원자재라든지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중국차 가격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괜찮다 보니까 당연히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견조하겠죠. 그러면 왜 최근 3개월, 이전 3개월 동안에는 왜 물가가 뚝뚝 떨어졌냐? 재화 서비스, 그러니까 자동차 물가, 그리고 휘발유, 그리고 의류, 이런 물가들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괜찮네 라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 맞거든요. 그로 인해서 최근 중고차 가격도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물가 하락 속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라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져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 2%대 진입이 빨라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이 속도대로 가면은 언제 2%로 갈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시장 굉장히 흐름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된 PC 물가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표잖아요. 네, 이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네. 이게 4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게 좀 떨떠름한 거죠. 네, 지금. 왜냐면은 자, PC 물가 지수를 연준이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승 반전을 했다는 점이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보여줬던 CPI는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것, PC는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들. 이래서 저희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재점화되는 시그널들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시금 앞서 보면은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가 노랜딩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너무나도 시장에 안정적인 흐름들을 주는데 플러스 요인이었다면, 반대급부로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경기, 물가, 통화 정책 간이 이게 악순환 고리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형성됐다는 말씀이신데, 이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 컨센서스,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업데이트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3월 FMC에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었던 상황입니다. 예. 25bp 금리 인상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오니까. 최근 금리 인상 확률이 25bp가 90%대에 육박했던 게 지금 70%대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30%에 근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5월 FMC에서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2월 초, 2월 FMC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30%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76%까지 올라갔다가 69%. 그러니까 70%대까지 레벨업 됐죠. 예. 한편 2월 FMC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확률이
58%, 50%를 넘어섰었는데 지금 이게 0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30%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만 본다면 3월 FOMC의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5월, 6월부터는 금리 동결,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를 했던 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6월 달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6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확률은 2월 FOMC 때만 하더라도 1.9였고요.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0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50%를 넘어섰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되면서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56%를 넘어섰고 50bp 금리 인상 확률도 지금 20%를 회복하고 있고 금리 동결 확률은 20% 밑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자, 이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상반기 중에 5% 미만 한 4.9에서 끝나고 2024년 1월까지 한 75bp 금리 인하할 거야.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1월까지 강한 반등을 보였다면 지금은 통화정책 이슈만 놓고 봤을 때 5.4 7월이나 또는 9월까지 5.4% 금리까지 갈 수 있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 5.2% 금리를 유지할 거야 라는 걱정거리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6%까지 뭐 올리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던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6%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 또는 빅 스텝 정도를 하면서 향후 추이를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경기가 좀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한두 번 더 된다라고 봤을 때 다시금 꺾이겠죠. 경기나 그런 흐름들이. 그리고 또 아직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올라오고 지금 현재 대출이 늘어나고 좀 소비 쪽이 탄탄하다기보다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카드라든지 아니면 리볼빙 또는 대출로 소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게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균열이 나타나면서 소비 쪽에서는 좀 문제가 일으켜지고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경기 사이클이 상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지연됐다,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가 만약에 5% 중반까지 만약에 오른다. 네.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이미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악화된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물가가 높은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좋아서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제조업 경기나 이런 부분들의 악화에 결정타를 맡고 있는 한국 수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서 한두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이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면 한국도 발벗고 나서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조금 더 올린다고 할 경우에 한미 금리 차가 우리한테 좀 너무 자본시장에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경기 상황이 중요하지 미국과의 한국과의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 컨센서스를 반영을 한 걸로 보여요. 네. 채권 금리도 급반등했고 달러도 강했고. 자, 이러면 뭐 통화정책 부담은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좀 문제입니다. 증시가. 지금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은 2022년 11월 9일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도 2022년 12월 6일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증시는 여전히 올해 고점 대비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돌렸거든요. 즉 채권과 달러는 지금 통화정책의 변화,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증시가 충분히 조정받았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월 저점 수준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3월 한 달 중에서 전반부에는 이런 가능성 특히 아직까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선반영하지 못한 증시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조금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당분간은 뭐 채권금리, 달러화, 이게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월 달에는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었고 2월 달에는 노랜딩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었죠.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되는 또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랜딩에 대한 기대까지 후퇴하게 된다면 채권 금리 그리고 특히 달러 인덱스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년물 채권금리는 4%에 근접했고요. 그리고 2년물 채권금리는 4.8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10년물 채권금리가 직전 고점인 4.25, 4.3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상승 여력,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최종금리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이 5.4 그 정도까지 또는 2024년 1월까지 5.1, 5.2 정도 수준까지 열려있다라고 본다면 5% 돌파 시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정점은 3월 22일 FOMC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7, 108, 110포인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열어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경기가 악화되는 것, 좀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지연된 것 뿐이지 지금 막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도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이 그리고 또 과도했던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기대감들이 후퇴하면서 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경기 방향성이라든지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결국에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사이클로 본다면 달러 인덱스는 107, 108 정도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2월 말 132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몇 주 사이에 100원 가까이가 올라온 건데요. 워낙 가파르게 떨어진 데 따른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분기점은 1320원대입니다. 1300, 132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1370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요새 며칠 보니까 좀 파는 것 같은데 네.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위축되거나 네. 매도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 많이 샀다라고는 하는데 2022년 7월 이후 최근까지 17조, 18조 가까이 샀다가 좀 매도를 한 거죠. 근데 이때 특징을 보면 2달 사고 한 달 일부 차익 실현하고 2달 사고 한 달 일부 차익 실현하고 2달 산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17조 넘게 18조 가까이 샀는데 2달 매수하는 동안에는 뭐 7월, 8월 달에 6조 4,500원 샀을 때는 한 270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7조 6천억원 샀을 때는 37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이번 1월 달, 2월 달에 매수했을 때는 한 300포인트가 올랐죠. 그런데 매수 주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6조 4,500원 사고 2조 5천억밖에 안 팔았는데 코스피는 4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7조 5천억을 사고 12월 한 달 동안에 1조 7천억을 팔았는데 코스피는 320포인트가 빠졌고요.
왜 지금 현재 코스피 국내 수급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수급이 얇아지고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면은 300포인트, 350포인트 정도까지 오르는데 일부 차익 실험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게 된다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국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그리고 달러보다도 원화가 약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좀 더 룸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3월 22일 전까지는 외국인 매물이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자, 3월에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 어떤 걸로 보세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3월 FMC죠. 3월 FMC. 그러니까 2월 FMC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한 반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파월 연준의장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의록을 보니까 좀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23년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과소긴축을 우려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과잉긴축이 문제다. 하반기 이후에는 너네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3월 FMC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본다면 일단 GDP 성장률, 물가 전망치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GDP 성장률은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소폭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24년 전망치가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2%대를 유지하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준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2% 물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 물가를 24년에 들어간다는 전망을 유지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점도표죠. 얼마나 상향 조정될까? 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1 중간에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한다고 한다면 5.6, 5.7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3월 22일까지 시장의 컨센서스가 5.5 근접한다거나 그를 넘어서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만 올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에선 전환점이 될 수 있겠고 5.5, 5.7을 넘어서는 점도표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단기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24년 전망치가 어느 정도 레벨로 갈지. 예를 들어서 23년 전망치를 5.5로 올렸는데 24년 전망치를 4.5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bp 정도 갭이 아니라 이 갭을 좁혀버리게 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점도표를 볼 때는 23년 전망치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오는지도 함께 24년 전망치와의 갭이 100bp를 유지할지 좁혀질지 아니면 이게 더 벌어질지. 만약에 좁혀지게 된다면 시장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고 이게 더 벌어진다. 125bp 정도로 갭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과격한 금리 인상 이후 또 한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반에 나오는 그 2월 CPI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2월 CPI는 둔화되긴 하는데 둔화 속도가 거의 플랫한 수준으로 간다라는 전망치가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룸버그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나오진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다음 달 PC, CPI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냥 플랫한 수준 더 떨어지더라도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면 0.0 몇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거지 시장 물가 하락 속도가 다시금 빨라지는 그림까지는 아직 아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랜딩에 대한 기대 또는 경기가 상반기 중에 좀 괜찮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물가는 오히려 물가 하락 속도는 더뎌지는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그로 인해서 긴축을 더하게 된다면 다시금 경기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이클로 아마 올해는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4분기 실적 시즌 막바지 아닙니까? 네. 결과는 어떤가요? 많이 안 좋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만 본다면 약 90%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 빼고는 거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발표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컨센서스를 하회한 종목 비율이 69%, 70% 육박하고요. 그리고 어닝 쇼크,
실적이 10% 이상 하회한 것, 컨센서스를 하회한 종목들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매출액은 그나마 지켰는데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평균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44%, 45%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업종별로 본다면 그나마 실적이 양호했다라고 했던 업종도 예상보다 크게 상회한 업종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동차가 예상보다 7% 정도 높았고 건강관리, 건설, 운송,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철강, 에너지, 호텔 레저 업종들은 예상보다 100%포인트 이상 레벨이 훅 떨어진 결과를 내놨고 뭐 화학, 증권, 여타 업종들 또한 50%보다 더 큰 하위 비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4분기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4분기 실적 시즌 중에 뭐 주목할 만한 변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4분기 실적 수준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괜찮았다라고 하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죠. 철강, 에너지, 화학 가장 대표적으로 시클리컬이라고 하면서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또 올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호텔 레저. 중국 경기 회복된다 라고 하면서 반등을 했던 업종들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1월 달에 증시가 급반등을 했던 그림들에 있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문제는 4분기 실적 쇼크로 끝나고 이제 24년은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거죠. 최근 23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한 달 사이에 16% 정도 하향 조정됐고요. 레벨을 크게 떨어뜨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본다면 2022년 4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업종들이 그나마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반도체가 적자 전환됐고요. 1분기에는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IT 하드웨어, 조선, 운송, 호텔 레저, 철강, 화학, 에너지, 미디어 교육 뭐 대부분 업종들이 큰 폭의 실적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연간 실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 레벨 다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반도체 실적도 계속적으로 안 좋고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동안 잘 버텨왔던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 업종들이 꺾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눈높이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반도체는 22년이 14.5%였는데 23년이 3.1입니다. 3.1. 매출액 대비 영업이 3%밖에 이익을 못 낸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적자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와서죠. 그런데 과거 흐름을 보면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이 바닥을 잡았을 때가 10%에서 10% 중반대를 기록했었던 거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레벨이 다운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건 맞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조선업종을 뺀 영업이익률을 보면 22년이 7.9, 23년이 8, 24년이 8.5.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실적은 22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진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냐면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은 툭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22년보다 23년 GDP 성장률 레벨이 떨어지죠. 경기가 양호하다라는 것이지 예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지 경기가 성장하는 사이클은 아닙니다. 미국은 2022년이 2% 성장을 했는데 최근 컨센서스를 보면 0.7, 0.6에 그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가. 유럽도 거의 0%대 성장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원자재 가격 레벨이 올라갔었고 환율 레벨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레벨이 다운됐고요. 환율 레벨도 다운됐는데 실적이 작년만큼 나올 수 있다? 좀 과도한 추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반도체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소재 산업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그림들이 아마 1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밸류에이션? 그래서 제가 2월 전망을 하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여전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향후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을 보면은 12.7배입니다. 12.7배. 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긴 어렵겠죠. 자, 그러면 12.7배, 12.8배 수준에서 지수가 레벨업 되려면 밸류에이션이 13배, 14배, 15배로 가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유는 채권금리는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한편 이익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주기도 좀 부담스럽죠.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야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 것보다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보여달라라는 분들이 많아서 과거 12개월 선행 PER 13배를 돌파 시도했을 때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가 13배를 넘어섰던 적은 딱 2번 있습니다. 2007년 7월, 2020년 8월이죠. 그것도 2007년 7월에는 돌파 시도하다가 밸류에이션은 더 확장되지 못했던 그림인데 2007년 7월에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13배, 코스피 2000선 돌파 시도하다가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급격히 떨어져서 한 달 만에 2000포인트에 육박했던 지수 레벨이 163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딱 한 달 만에. 그리고 PER은 13배에 근접했던 게 10배 초반, 10.06배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금 경기에 발맞춰서 우상향하면서 지수 자체의 레벨은 2007년 10월달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8월은 다들 코로나 이후라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배를 좀 넘었습니다. 13.3배까지 갔었죠. 왜냐면 워낙 돈을 많이 풀었고 워낙 저금리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실적도 올라오고 금리도 낮고 했는데 채권 금리가 살짝 반등했던 것만으로도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습니다. 13배였던 게 11배로 내려갔는데 이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4개월 동안 2270에서 2400, 딱 130포인트에서 4개월 동안 등락만 반복하면서 밸류에이션을 13배에 했던 게 11배로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배를 바이렉트로 넘어가긴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13배를 넘어서는 그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시장이 다시금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리 지표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피어의 그리드 인덱스는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극단적인 탐욕 구간까지 갔다가 최근 꺾이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아마 중립 또는 피어 구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러 번 보여드렸던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단기 지표는 0.2 수준에서 강한 반등을 하면서 0.5로 회복되고 있는데 중기 지표까지도 저점권까지 도달했다 이제 반등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정도는 조정 양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던 빅스죠. 최근 약 2달 정도가 20% 그러니까 18%에서 20%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예. 그게 최근 들어서 20%를 다시금 넘어서고 있어서 그동안의 박스권을 벗어나서 반등할 여지가 있다.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심리는 과열되었다가 좀 슬로해지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올라오고 변동성은 올라오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가격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3월 증시 흐름 또 투자 전략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정 양상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갈림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300, 2200선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 또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림 이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2300이냐, 2100이냐, 2200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저점인가 여기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2300선 초반으로 내려가면은 한 20% 정도 현금 비중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300선 초반에 들어가면 한 20% 정도. 그리고 만약에 2300이 깨졌다. 2200선 초반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한 30% 정도 담아 놓으셔서 50%는 일단 채우자는 거죠. 2200선, 2300선에서. 그리고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2300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 나머지 자금들을 투입하면서 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200이 깨져버렸다. 전저점이 깨져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0%는 매수 타임을 다시 한번 늦추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2300선 초반에서 20%, 2200 초반에서 30%, 50% 일단 채우고 보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2300선 회복 과정에서 더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2200이 깨지고 2180 직전 저점이거든요. 그것마저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매수 타임을 조금 더 늦추자. 나머지 50%는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또 한 번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이제 뭐 2300대 2200대 여기서 좀 사자는 건데 지금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이어지고는 있거든요. 예. 아까 노랜딩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경기가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물가가 잡히고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 물가, 통화정책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의 기본 가정은 23년 하반기 중에 미국도 역성장을 할 수 있다. 미국 경기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심플해지죠. 23년 하반기로 가면 역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과거 흐름들을 본다면 감산이 더 세질 수도 있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지는 만큼. 그만큼 수요와 공급 사이클에 있어서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감산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수요 우위 강도가 더 세지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중국 경기가 올라옴에 따라서 저희는 1분기 저점 이후 코스피 2분기, 3분기 초중반 한 7, 8월 정도까지는 2600, 2700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좀 상단이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열림으로 인해서 하단이 받쳐주는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진짜 좋아지는 국면은 20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분기에 잘 매집을 하시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올해 4분기에 등락 과정을 활용해서 좀 더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24년에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림에서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연준이 모든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는 좋아진다. 23년 GDP 성장률이 0.5, 24년이 1.6, 25년이 1.8인데 그런데 금리는 낮춰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23년 점도표가 5.1, 24년이 4.1, 25년이 3.1입니다. 예. 자, 경기는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는 100bp씩 낮춰주겠다라는 그림이죠. 과거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5% 이상 올리는 데에는 물가가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2%대, 물가가 2%대로 진입하게 된다면 또 다른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좋아지고 유동성은 풍부해지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경기 사이클이 아마 올해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경기 저점을 통과할 건데 시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중국은 1분기 경기 저점으로 다시금 레벨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 한국도 이보다 조금 시차가 있지만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우상해야 하는 그림이고 유럽은 3분기, 미국은 4분기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2023년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24년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하고 중국은 경기 레벨을 5%, 2%대 중반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 24년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23년에는 잘 매집하고 그리고 24년에 충분한 상승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상반기에 저점을 통과해서 이제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보신다고 하면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은 그러면 좀 하락세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반등이 세게 나오곤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후퇴하는 그림이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하고 유럽 GDP 성장률 차이 그리고 기준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디가 힘이 센가. 힘이 센 나라의 통화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 2분기부터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경기 성장률이 좀 더 우위를 보이고요. 통화정책 격차도 오히려 줄어드는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사이클로 들어가서 저희는 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는 달러 약세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GDP 성장률 격차를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한국하고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요. 네. 유럽하고 미국은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1분기엔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좀 약해지는,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전개되면서 올해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들이 조합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증시에는 우호적이고 외국인 수급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이게 조정이 네. 왔을 때 네. 뭘 사야 됩니까? 그동안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뻔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이 들어오고 실적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을 사야 되겠죠. 근데 이 업종들을, 찾다 보면 공통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는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정책이나 큰 트렌드에서의 변화는 방산,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방산, 그리고 인터넷 업종까지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반도체인데요. 2016년하고 비슷한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도 실적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캐펙스 컷, 그러니까 투자를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요 우위 국면에 들어갔고 반도체 업황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의 특징은 소수 업종이 시장을 다 끌어갔다는 거죠. 8개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까지 8개 업종만 시장보다 좋았고요. 나머지 18개 업종은 시장보다 부진했고 10개 업종은 시장은 26% 상승했는데 10개 업종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극단적인 수익률 엇갈림을 보여준 게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 예. 그러니까 반도체, 은행, IT 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피 실적을 이끌어갔고 반대로 자동차,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24년 이익 개선 기여도를 봤더니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실적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은행까지 이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주도권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본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그리고 상사자본재 쪽에는 방산이나 이런 업종들이 들어있죠. 자, 이런 업종들이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1월 증시 흐름들이 좀 과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 추세 반전의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월 달에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상위권에 IT 가전, 은행, 화학, IT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소프트웨어, 증권, 디스플레이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은행,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이 업종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본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24년 실적적인 측면에서 매칭이 되는 업종과 1월 달에 강했던 업종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어서 아마 1월 증시에 좋았던 업종들을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여러 업종 말씀하셨는데 그 업종을 관심을 갖는 순서 이런 거 좀 있어요? 어때요? 일단은 오히려 지금은 최악이라고 말하는 업종들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23년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업종들이 최악을 지나고 있는 업종들을 먼저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적 기준 사이클에서 가장 안 좋은 국면에 있는 반도체, 인터넷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맨 오른쪽에 있는 후택에 있는 업종들, 뭐 의류, 철강, 화학, 조선, 정유, 뭐 게임 이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피하자.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에서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의 비중이 많다고 하신다면 그거를 좀 정리하셔서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셔서 반도체, 인터넷 업종들을 먼저 사신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최근까지 너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이 구체화되는 3월 말 이후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 따라서 조정 시 좀 먼저 사야 될 업종은 반도체하고 인터넷, 조금 천천히 흐름들, 조정 흐름들을 보면서 사야 될 것은 2차 전지랑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전망 우리 이경민 팀장하고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